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상법 기본 강의를 시작할 거고, 제가 하는 상법 기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예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문의 원문을 우리가 보는 거죠. 원문을 보는 거고, 이 원문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당장은 뭐 많은 판례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판례들을 검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판례를 해석하는 기준은 예예요. 기준은 예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최근에 그렇죠, 이번에 이제 기출 문제를 봤을 때도 조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좀 핵심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먼저 보고 요걸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을 충실하게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물론 예랑 예가 중심이 되긴 한데, 이거 바탕이 예니까 예를 가지고 우리는 기본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문은 기본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별로 있는 흐름도 있지만 하나의 조문에도 이렇게 흐름이 있거든요. 항별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법전 여러분들이 그 레퍼런스로 사례형 문제 풀고 할 때 참고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화면 반전이 안 돼갖고 흰색으로 하는데, 이건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1조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 얘기를 안 했네요. 우리가 지금 조문집 혹은 이제 법전을 보고 계시겠죠? 좋습니다. 뭘 보셔도 됩니다. 예, 이거 본 다음에 강의 노트로 중간중간에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뭐 딱 제가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조문이 뭐 총칙에서 일정 부분 진도가 나가면 강의 노트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노트가 뭐 표, 그리고 이제 도식화된 거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암기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복습을 회독을 늘려나갈 때는 얘로 확인을 하세요. 얘로 확인을 하시고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다시 일로 와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다. 조문집만 계속 보면은 뭐 양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예 뭐 모르는 거는 일로 안 넘어가도 되지. 근데 모르는 건 안 넘어가도 되지만, 여기를 보고 모르는 거는 반드시 일로 이렇게 넘어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단권화가 필요하죠. 단권화가 좋지만 이 단권화를 뭐로 할지는 뭐 개인의 성향입니다. 물론 성향입니다만, 일단 노트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법이 좀 어렵다는 편견이 있어요. 어렵다. 기출문제 요번에 보신 것도 봤으면 아시겠는데, 사실 뭐 그렇게 아니 이런 게 시험에 나와서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우리는 문점이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반복 출제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걸 중심으로 하면 되죠. 근데 요게 사례형에는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점이 작지만 좀 최신 판례를 통해서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복 출제되는 거, 그러니까 요것만 점수를 내가 많이 받겠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반복 출제되는 사례형 논점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워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거는 맞지만 얘는 뭐 어느 정도는 맞죠.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 폭넓은 이해의 바탕이 되는 것은 주요 조문이다. 그래서 한 2, 3년 시험에 안 나왔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조문은 알고 계셔야 선택형 문제를 많이 맞아요. 우리 한 이 정도, 우리 20개 중에 한 이 정도는 일단 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지선다니까 뭐 다는 몰라도 당연히 이건 답이다. 이거 걔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강의 듣고 이제 우리 또 기출문제 풀이 하잖아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은 벌써 확 다를 겁니다. 자, 1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조 상사적용 법규인데,
자,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상사에 관하여 그 모든 법이 어떤 단어의 정의를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사가 뭐냐? 일단 여기 끊어보면 상사에 관하여 다 읽기 전에 이거에 관하여 뭐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상사는 상거래를 뜻해. 상거래를 뜻하고, 이 상거래는 기업이 하는 영리 활동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느라 바빠서 세상살이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대충 때려잡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단어에 정의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이제 정의 규정에 완전히 물리적인 의미에 파고드셔야 되죠. 근데 정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의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 그렇지? 해석의 영역. 법은 그런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송무하실 때 이게 문제란 말이야. 없어가지고. 그러면 뭐 일반적인 개념이냐, 뭐 전문적인 개념이냐.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리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얘도 거기에 비춰보면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해. 이 상거래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때려잡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 기업 이거 회사네 이거.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 기업은 회사라고 말하는 건 법인을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이 개인인 기업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여러분? 법인이랑 개인 기업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개인 기업이 하든 법인이 하든인 거죠. 그렇죠?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이 본법이 뭔지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상법입니다.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표제를 보세요. 표제. 조문의 제목을 보시면 적용 법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거래를 할 때 일단 상법에 따르고, 상법의 규정이 없어? 그러면은 상관습법에 따르고, 그렇죠? 관습법에 따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없어? 그러면 민법에 따른다. 그럼 또 민법에 가면 뭐 다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적용 순서에 대한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상거래야? 라는 걸 일단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록형 문제 풀 때도 이게 상사법정이율인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건지 이걸 판단하려면 이 상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 이 상거래의 범위에 대한 거죠. 그렇죠? 물론 개념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이걸 판단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걸 보자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판단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상법을 관련된 규정을 찾아야 돼. 그렇죠? 자, 성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문법, 재정법. 여기 예의 특별법도 있을 거 아니야, 상법에.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이나 뭐 은행이면은 은행법이나 보험이면은 보험업법이나 이런 특별법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정법이 있으면 뭐 상법이든 그의 특별법이든 얘네들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문법이 없어, 글자로 된 게. 그러면 불문법이죠. 관습법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관습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이 상관습법이 그럼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민법 할 때 하셨죠, 선생님들? 얘랑 비교해야 되잖아, 얘랑. 응?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인 관습이랑? 이 사실인 관습을 어떻게 구별해요? 상관습법이랑? 그러니까 얘랑 뭐가 다른 거야? 그렇지. 법적 확신이 있느냐? 그쵸? 여기까지 오셨죠? 이걸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적 확신의 여부, 존재 여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그 교수님 저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 상관습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법자가 붙어 있으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사실인 관습의 법적 확신이 포함된 것, 법원이 확인해 준 법적 확신이 들어간 것을 적용하는 거구나. 재정법이 없으면은. 그런 의미로 보이잖아. 근데 여기에 요 법적 확신이 없는 사실인 관습이 뭐 포함되냐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견해 대립.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결론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도 없으면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얘는 성문법이잖아. 근데 불문법이 우선한다는 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민법이 적용되기는 하는데, 응? 그치? 민법이 적용되기는 하는데, 상거래에 관련해서 관습법인 불문법이 있으면 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선생님들?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규정은 뭘 의미하는 거냐? 적용 순서라는 거예요. 적용 순서. 그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요 1조, 지금 1조는 이제 말 그대로 방점은 어디 있냐면 이거야, 이거. 적용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뒤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들어가면은 상관습의 예, 시,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 이거 상관습이라고 받냐, 안 받냐. 뭐 법원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서 중요한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이 순서에 방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상법의 법원. 응? 그 법의 연원 있잖아요. 법의 연원. 소스. 법의 연원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는 거야. 연원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들 3번 설명 봐봐. 3번 설명 봐볼까? 여기 맨 마지막에 민법이 적용되지. 그러니까 관습법에도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잖아. 만약에 이거를 법원에 관련된 규정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민법이 적용된다고? 민법이 적용되니까, 민법이 상거래에 적용되니까 그것도 그럼 상법의 법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용 순서야. 여기 없으면 여기, 여기 없으면 여기라는 거야. 민법은 상법의 법원은 아니야. 근데 왜 적용되냐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상거래를 하는 이 상인이라고 하는 애들은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민법이 적용되지. 왜냐? 상인은 아니지만 사인이니까 일반법으로서. 응? 그쵸? 여기서 두 가지 지문을 도출할 수 있단 말이야.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냐, 상법의 법원이냐? 아니지. 그치? 아니잖아, 이거. 아니지만, 일반법으로서 상인에게 적용돼, 안 돼? 여러분, 적용되잖아. 근데 이거를 잘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이제 뒤에 가면 헷갈린다고, 이게. 왜 헷갈리냐? 이 부분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상인에게 적용된다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상법에도 규정이 있고, 그리고 민법에도 규정이 있어. 똑같은 내용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소멸시효. 그렇죠? 얘는 일반 채권이라고 한다면 얘는 10년이고 얘는 5년이잖아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해? 얘가 우선하는 거죠. 그렇지?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상호계산 같은 거야. 이거 민법에 없거든. 이해하셨죠? 그런 거고. 아니면 여긴 없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동일한 규정이라면은 굳이 특별법엔 규정을 안 두지. 예를 들면 뭐냐? 이거야, 이거. 행위능력 같은 거야. 자,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 양반이 행위 능력이 있어? 없잖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그쵸? 그럼 미성년이 일종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 상행위를 해야 돼. 그럼 뭐가 적용되냐? 민법이 적용되는 거야. 동의를 얻어야 되지. 근데 여기다가 어떤 추가적인 제도를 두고 있죠. 바로 등기란 말이야. 사람들이 상거래 하면은 빈번하게 어떤 이런 행위를 할 건데 모를 수 있으니까 등기를 한다는 건 외부에 알려라. 그러니까 공시한다는 거야. 이 새끼 미성년자니까 엄마한테 허락 받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 그치? 이런 것들은 여기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의사표시 하자 같은 거. 뭐 사기, 무능력, 착오, 강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없어. 뭐 본 거 없잖아. 뭐 물론 여기에 대한 특칙이 있어. 몇 가지 있는데 그 여기 얘가 우선 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다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내가 수업을 하겠냐고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잊으면 안 돼. 그런 걸. 자, 정리해 봅시다. 자, 1조는 적용 법규의 순서에 대한 거야. 재정법, 관습법, 민법. 근데 민법은 법원은 아니야. 자, 일단 들어보세요. 법원은 아니야. 그쵸? 하지만 상인에게 적용은 돼. 자,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정리하고 내 얘기를 들어봐. 아까 우리가 법원을 뭐로 정의했지? 법원을 뭐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법의 연원이야. 연원. 그치? 연원. 이게 소스라고 스페링 맞나요? 소스. 네, 맞잖아 이거. SOURCE. 그쵸? 이 소스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 상자 붙이잖아. 상법의 법원, 상법의 연원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것도 법의 규정이 없으니 해석의 영역인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법규. 여기는 뭐 이제 법규입니다. 법규. 자, 성문법, 불문법, 불문. 법규의 총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한테만 적용되는 것들을 모아놨단 말이야. 상인한테만 적용되는 것들을 모아놨단 말이야. 그쵸?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거지. 그치? 뭐 실질적 의미의 상법 존재 형식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아무튼 법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얘한테만 적용되는 법규를 모아둔 것이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잖아. 그러면 비상인에게도 적용되는 것들은 상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시험 잘 나오는 거. 민법이 그러냐? 아닌 거지. 얘는 상인에게도 적용되고 안 상인한테도 적용되는 거니까. 그쵸? 법원은 아니야. 근데 상인한테 적용은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번 얘기요. 1번. 여기 1번이라고 제가 쓸게요. 자,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한단 말이야. 상법의 정의가 뭐냐? 모든 법학의 시작이죠. 뭐 민법의 정의, 뭐 형법의 정의, 헌법의 정의 뭐 하잖아요. 그 구분 방식은 똑같아요. 형식적 의미의 상법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상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이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상법전을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했을 때 상법이라고 나오는 얘 있잖아요. 얘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제 우리가 법원에서 쟁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는 이 형식을 불문하고 이거란 말이야. 이거 얘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정리해보면 상법의 정의 중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 그 실질적 의미의 상법의 소스를 상법의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시죠. 그럼 이 소스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바꿔서 말하면 그 상법의 법원이라고 부를 만한 애들이 뭐가 있는데? 라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거 1번. 여기 있네, 여기. 1번이 아니죠. 2번. 얘를 보시면은, 자, 일단 말할 수 있는 게, 저거 뭐야? 새야? 제가, 저 조류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조류공포증. 아, 뭐야? 대답한 거야, 시리가? 미쳤네, 이것들이. 조용히 해, 수업하는데. 새를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정말. 근데 이게 새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믿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얘 있잖아요. GS25 편의점이 있는데, 이 편의점에 집사람이랑 개 데리고 산책 갔다가 집사람은 이제 편의점에 잠깐 들어가고, 저는 여기 편의점 앞에 뭐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의자 같은 거. 여기 아니다. 계단 같은데 제가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어요. 개를 끌고. 근데 지나가던 여기 이제 청소하시던 분 같아요. 이 아저씨가 나한테 오더니 여기 뭐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랑 쓰레받기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딱 보니까 이 빗자루에 죽은 새끼 새가 3마리 이렇게 있는 거야. 자기가 아니 이 사람도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걸 치우다가 자기를 저기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 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조류공포증이 정말 여기서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절. 자, 죄송합니다. 자, 상법의 법원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재정법, 이거 성문법 말하는 거예요. 성문법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상법이랑 뭐 특별법 포함이지. 뭐 이런 건 안 나와 우리는. 뭐 포함에다가 여기 뭐 조약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응? 국내법과 동일한 형식을 가지는 뭐 효력을 가지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상관습법, 불문법이 있고, 그리고 얘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없어.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뭐 나올 만한 게 없어 문제. 선생님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3번이 중요한데 바로 이겁니다. 보통 거래 약관. 약관은 일단 기본적인 특징이 이겁니다. 글자로 되어 있고 흔하게 사용하죠. 흔하게 사용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사전적으로 통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이런에서 뭐 이거 써도 괜찮네 라고 승인을 해줘야 이게 보통거래 약관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냥 무조건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 성문으로 돼 있고 흔하게 사람들이 다 쓰고 안전하게 국가가 사전에 통과해요. 물론 이제 약관이 불공정하면 사후적으로도 통제를 받죠. 정부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다들 쓰고 안전하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약간 얘가 뭐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보일 여지가 있어.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 점. 여기서부터 문제는 이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또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자 국가가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내가 왜 구속되지? 그러니까 뭐 보험계약 체결해 보셨죠? 그러면 뭐 나는 뭐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험사고가 나면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뭐 약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 이의를 제기 못해. 왜 내가 여기 구속되는 이유냐?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규범설이라는 학설은 얘처럼 보는 거야. 아니 그냥 이거 법 같은 거 아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구속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약관에 구속됩니다, 내가.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학설, 의사설, 뭐 다른 이름으로 뭐 계약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국가가 안전하게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 구속받는 이유는 합의했으니까 라고 보는 학설입니다, 의사설이. 그리고 이 의사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판례의 태도니까.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자, 이런 두 학설이 대립하는데 의사설이 다설이야. 다설이 있죠. 판례 태도인데, 자, 사업자가 미리 준비한 계약서 서면에 지나지 않아. 근데 내가 왜 거기 따라야 되지? 그건 내가 동의했기 때문이야 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왜 뭐 전화로 하더라도 뭐 홈쇼핑에서 보험 파는 거 가입해 보셨어요? 그러면 전화로 하는데 막 녹취하고 동의했냐고 물어보고 이해했냐고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기명 날인 서명인 거거든요. 들었다고. 요즘엔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보는 게 판례의 태도야.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정리해 볼까요? 상법의 정의는 실질적 그리고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질적이 중요해. 그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상법의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법의 법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재정법, 관습법, 그리고 보통거래 약관이에요. 근데 이 약관은 법원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이 견해 대립은 계약설과 바로 의사설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좀 파고 들어보면, 의사설에 따르면은 합의 뭐 내지는 동의했으니까 구속되는데, 이거를 법원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죠.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 약관은 법원이 아닙니다. 그럼 법원이 아니면 이건 뭐냐? 아까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미리 준비한 계약서 서면에 불과한 거죠. 뭐 큰 의미 없다 이거. 니네가 이거 우리말을 뭐 충분히 듣고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통제하긴 하지만, 어쨌든 갖고 와서 네가 줄줄이 뭐 설명하고 내가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했으니까 나를 구속하는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질문입니다. 자,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약관은 설명 의무가 있어요. 이건 두 가지 다 있는데, 약관규제법에도 있고, 지금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일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상법에도 설명 의무가 있는데, 상법에 있는 설명 의무는 약관 전체는 아니고 이 보험 약관에 대해서 설명 의무 규정이 있어요. 설명 의무가 있는데 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건 충분하지 않은 이행도 포함되는 거죠. 잘못 설명했다거나 아니면 오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거나. 그렇지 않았을 때 효과인데, 위반 효과인데 얘랑 얘가 좀 달라요. 약관규제법에서는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럼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요거는 중첩 적용됩니다. 만약에
이 약관의 일반에 대한 약관규제법이 일반법이고 상법이 특별법이라고 봤으면은 얘만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이 두 규정을 중첩 적용합니다. 판례는 모두 주장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얘는 실익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그거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보험에 가입했어. 근데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보험금이 안 나온대. 그래갖고 야, 너 설명 안 했잖아. 근데 이 상법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면 보험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금을 아예 못 받거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냈던 보험료 돌려받는 정도인데. 얘가 중요하죠.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응? 자, 그러면 효과가 바로 뭐라는 걸 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행을 안 해? 그럼 계약 내용이 안 된다. 이런 흐름으로 오려면 어떤 학설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요 학설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판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이제 판례를 나올 때마다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도 잘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형,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이 보험회사와 형의 사망 등 상해 사망입니다. 상해 사망. 이 보험사고인 계약을 얘가 체결해. 계약자가 얘고, 들어두시면 요거는 보험법 공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얘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으면이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피보험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호라고 써놨는데 이거 보험자, 보험회사를 말해요. 보험자, 보험회사. 그렇죠? 여기 중간에 보통 누가 있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설계사가 계십니다. 보험 설계사. 자, 이제 설계사가 대신해서 약관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 대리계약 관계냐? 아니요, 아닙니다. 대리계약 관계는 아닙니다. 이건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험법 할 때. 근데 어쨌든 대신 설명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원래 설명 의무의 주체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대신 설명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냥 괜찮다고 봐요, 판례는. 그것도 보험회사가 설명한 것으로 쳐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런 경우가 문제예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보험금을 받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보험금을 받아. 어때? 솔깃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뭐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즉 이런 경우에는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모럴 해저드? 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단 말이야.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상법에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요. 서면 동의. 그리고 이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약관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약관에 법률에 있는 내용이랑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약관에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물어본 거지, 이분한테 질문. 이 형님 서명 꼭 있어야 됩니까?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없어도 괜춘,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고, 상법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서면 동의가 없다면 이 보험 계약 자체가 완전 무효가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쵸?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험금 한 판도 못 봤는데. 근데 이분이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없어도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동생이 대신 서명한 거죠. 대신 서명하고 나서 형님이 지하철역에서 드링킹 한 채로, 만취한 상태로 그 플랫폼 밑으로 내려가 소변 보시다가 전동차에 충돌하셔서 사망했습니다. 보험사고가 일어났죠. 그러면 상해로 인한 사망이 담보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유족에 해당하는 동생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더니 이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형님 서명이 없네. 그럼 계약이 무효다라고 했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라고 주장하실래요? 그렇지. 이거 설명 안 했다.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 내용 주장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라.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되는 게 요 흐름이 의사설에 따른 논리적인 흐름이죠.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설명한 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의사설을 취하면서도 판례가 예외로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외로 두고 있는 것들. 그게 바로 뭐냐면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 예외를 판례가 왜 뒀냐, 왜? 이건 보험계약의 단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험법 할 때 공부하실 텐데, 보험계약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단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선생님들. 자, A라는 보험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의 단체로 묶어야 돼요. 그쵸? 뭐 똑같은 상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20대, 30대, 남성, 여성, 서울 사는 사람이냐, 뭐 아니면 뭐 경주 사는 사람이냐, 제주도 사는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이렇게 해서 단체를 묶어. 그래야 이분들이 사고 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확률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 요율은 보험회사 영업 비밀입니다. 근데 어쨌든 계산하는 거에 수리로 이거를. 그래서 단체성은 무슨 얘기냐면 이 동일한 단체로 묶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묶인 애들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똑같은 계약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근데 의사서를 너무 여기다가 반영을 하게 되면은 이분이 가입하는데 껴든 설계사, 다른 설계사 설명을 얘는 잘했고 얘는 못했고 그러면 동일한 보험에 동일한 약관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계약 내용이 되게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이다 라고 예외를 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너무 상식적인 거, 그렇죠? 배영 면허 없는데 버스 몰면 안 된다 이런 거 설명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불리해요, 우리한테. 이미 알고 있는 것. 선생님들이나 저같이 이 법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설명 안 해줘도 그 내용을 아니까 불리하죠. 이건 좀 이상해.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미 법령입니다. 법령에 규정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은 뭐 그걸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되풀이해서 부연 설명하는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 다시 우리 사례로 와서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약관의 내용이 있지만 이게 어디 규정이 있다고? 상법에 떡하니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다르게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이게 끝이라고. 계약이 무효다.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보험계약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사건은. 이해하셨습니까? 다만 이게 돼. 이게 내가 보험금을 못 받은 손해가 이분이 관리 감독하는 설계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배상 책임이고 보험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들? 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고 한 60%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응? 근데 이 사용자 배상 책임 규정이 민법 756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요렇게 학설이 대비되죠. 근데 의사설이 판례라는 거, 그리고 판례는 계약설의 입장이지만 여기 봐주세요,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계약의 내용이 된다. 그렇죠? 여기 왜 중요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냐면 설명 의무의 대상이 뭐냐면 중요한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는 거는 없으니까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자, 예외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있다. 딴 세 가지 있었죠? 말해볼까요? 그렇지. 너무 상식적인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거. 이런 애들은 겁나 중요해도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판례는 이 법원 중에 상관습법에 관련된 판례예요. 자, 이걸 내가 왜 넣어놨냐면, 자, 이 상관습법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인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되게 잘 물어봐요, 시험에서. 자,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비상인 감사는 상인 감사 유고 시에만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상관습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음. 자, 뭔 소리냐? 자, 감사라는 애들은 주식회사에 꼭 있어야 되는 필요 상사할 기관이거든요. 근데 법에는 이 감사가 비상임인지 상임인지를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지들끼리 정해놓고서는 나는 비상임이니까 상임감사가 없을 때만 의무랑 뭐 이런 거 책임이 생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얘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법원이 개소리 하지 말고 감사가 등기되어 있으면 다 책임이 있는 거지 비상임이라고 해서 상임감사 없을 때만 책임을 지고 일을 한다? 뭐 그딴 건 없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조인데 우리가 세팅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여러분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저는 조금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요거 10분만 쉬었다가 2조부터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